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진보당이 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에서 김재현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죠.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2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향년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네, 교황청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35분,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 2시 35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최근에는 좀 회복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고, 그제는 부활절 대축일을 맞아 신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갑작스레 선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제 미사에서 전한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이루자는 메시지가 교황의 유언이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00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으로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면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고요. 난민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종교 갈등을 중재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범죄에 사과하며 교회 정화에 나섰고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며 동성 커플의 축복도 허용했습니다. 교황청의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1년 만이었던 2014년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방한 당시 거의 매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며 북한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각국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서거하면 보통 9일간 장례의식이 이어지는데 고인이 생전에 소박한 의식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전 세계 추기경들이 장례 미사에 참석하고 이후 콘클라베로 불리는 투표 의식을 통해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명동성당에 지금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국민의힘 오늘 1차 컷오프를 발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까지 후보 8명의 경선 토론회를 마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이 가려지면서 후보 절반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줄여서 김한홍, 즉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합격권이고 4위에 나경원 후보가 오를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포함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최근 며칠 나 후보와 안 후보의 장애 설전이 뜨거웠고요. 후보들 대다수가 어제 국민의힘 텃밭이자 승부처인 대구 경북에 달려가 지지로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외부의 범여권 주자들과 단일화 시도를 하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잠시 당을 떠났던 분 그리고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밑자락을 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4차례 진행되는 순회 경선 중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하면서 지금 경선 경쟁보단 이 후보의 공약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대명을 넘어
이제는 9대 명, 90%대 득표율 이재명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좀 확정적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후보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막혔지만 만약 정권이 바뀔 경우엔 민주당 의중에 따라 브레이크 없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목요일 진행되죠.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밤 9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린다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5개국 중에 일본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로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미국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베선트 장관이 최 부총리를 대화 상대로 지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를 놓고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알래스카 LNG 사업, 조선업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 말했듯 패키지 딜 형태로 합의를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번 만남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소고기 원령별 수입 제한 해제 이슈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미국이 대화의 속도를 높이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아직 상호관세 부과까지 80일가량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상 어떤 변수가 돌출할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분히 정치권의 해석이긴 한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니 이번 협상 과정과 성과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도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주로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네. 재판 종료 전에 발언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한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령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내란죄 여부를 따지려면 계엄에 따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지시를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계속했고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직접 거론하거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인이 본 적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할 수 없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네.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일침을 놓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관악구 봉천동에선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불로 81세 남성 1명이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80대 여성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지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불이 꺼졌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네. 이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작년까지 살다가 지금은 인근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불을 내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도 불을 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같은 날 두 곳에 방화를 한 건데 주민들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살 때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싸웠고 빌라에선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떨어지고 바람도 전국이 강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약 40분 전인 6시 50분을 기해서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 밖에 제주 산간과 제주 평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지금 동해안을 빼면 대부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과 일부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 중부지방이 10에서 50mm, 남부지방 20에서 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80mm 이상, 제주는 30에서 최고 120mm 이상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이불이 뒤덮여 있듯이 비구름이 뒤덮여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서울은 올 최고 기온에 아침 최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18.9도나 됩니다. 오늘 낮 기온이 21도에 그치면서 현재 기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고요. 대부분 낮 기온 20도 안팎을 기록하다가 내일 다시 서울 24도 등으로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 지금까지 서울에 9.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출근길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노지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빗길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5차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중동부터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광교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언주로 내곡나들목을 가기 전부터 구룡터널 쪽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 서울세관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4차로와 5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고요. 뒤쪽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이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이죠. 진보당 대선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먼저 진보당 대선 후보로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규적인 선거가 아니라 어려운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조기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특히 내란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퇴보했다고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합니까?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아주셨는데요. 네. 그분들께서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식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이 추운 날씨에 나온 이유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긴 시간 내 처지가, 내 삶이 어려워졌고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건강 같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광장의 요구가 민주주의 수호와 더불어서 사회 대개혁의 요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골마 있는 부분,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영역이 진보당의 진보 정치의 몫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진보당 지난 19일이죠. 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를 했는데 후보님은 63.85%를 득표하셨습니다.
경쟁자였던 강성희 전 의원은 36.15%,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겼는데 승리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진보당은 작년 여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광장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퇴진의 광장을 열어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8개월 이상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12월 3일 내란 정국 이후에서는 국회와 또 응원봉 광장의 시민들이 같이 마음을 넓히고 연대와 연합을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진보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진보당의 활동이 원내에서는 의석이 적지만 참 많이 눈에 띄더라,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네. 아마도 그런 활동을 만들어가는 데서 제가 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한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주요하게는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이 정세적인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불안감, 네. 우려 같은 것들을 불식시켜야 하는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아직 대선이 40여일 남아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내란 세력의 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장을 지켜왔었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헌정 수호 세력들이 더 큰 연대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진보당이 거기에 많은 공력을 투여했던 것만큼 이번 대선 역시나 그런 연대 연합을 통해서 압도적인 민주수호 세력의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이 대선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이 항쟁을 만들어낸 시민들께서 선거에 들어가서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정권 교체의 동력이자 주역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저희 같은 진보 정치 세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네. 김 후보님은 수락연설을 통해서 광장을 수놓은 목소리들이 실현되는 세상, 새로운 평등공화국을 열어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평등공화국 어떤 비전입니까? 광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치의 공간에서 내 존재가 지워졌다. 내가 네. 너무 많이 소외당했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게 특정 영역이 아니라 소득이나 젠더나 지역과 중앙, 특히나 주권 문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하나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평등공화국이라는 가치에 담았고요.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으로 존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든지 네. 일하는 사람이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말할 수 있는 나라라든지 또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이나 돌봄기본법 같은 것들을 저희 진보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시대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의 청산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면에서는 아직까지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에 머물면서 구속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란 의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를 통한 내란 공범들까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란 부역기관들, 방첩사라든지 군 내부도 있겠고요. 이런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1호 당원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심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가 내란 세력의 청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님은 꾸준히 진보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진보 정치의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언론에서 진보라고 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상당히 넓은 영역을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가 민주당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하여서 네. 그럼 진보가 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공정하다라고 하면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평등하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평등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말씀드린 바 있듯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보 정치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예컨대 지금은 저출생 문제 하나의 해법을 놓고도 출산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다면 네. 진보 정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노동시간을 줄인다거나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돌봄을 남녀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거나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경쟁 중심 사회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평등의 가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직에 계셨던 분들께서도 그런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언급하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다만 이 최근에 진보 정치가 많이 약화되면서 진보의 영역, 특히 과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내세웠던 여러 복지 정책을 포함한 진보의 정책 브랜드들이 많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를 흡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 정책의 영역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선 때도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3년 전 득표율이 0.11%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대선 득표율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 세력을 압도하는 광장연합의 승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정권교체 이후의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직까지 선거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금 경선이 빠르게 종료가 되고 네. 선거 구도가 만들어진 후에 진보 정치의 영역을 제대로 확장할 수 있는 득표를 만들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이후에 진보 정치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진보 정치가 다시 전성기를 맞았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존재감 있는 진보당 후보의 역할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주도의 정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키워온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 경쟁을 제대로 만드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내가 정말 뽑고 싶은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후보를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양당 구조를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였죠. 원내 5개 정당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결선투표제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같은 부분들을 대선 직후부터 바로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의 표능감, 특히 진보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과거보다 여성들이 살기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적인 위험과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라고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최근에 대선 공간에서 비동의 강간죄 같은 네. 성폭력 관련한 정책들이 논쟁 무대에 올랐는데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환영합니다. 나아가서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들의 부동의 1위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꼴찌에서 2번째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야권을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여성이 제가 유일합니다. 성평등 정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런 대선 공간을 키워내고 싶고 제가 앞장서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선언으로 많은 여성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면 헌법 가치를 지키는 편에 서야 마땅한데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를 옹호한 것도 모자라서 화면 이후에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을 본다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주도로 한국 정치가 흘러가는데 소수당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유럽과 같은 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고 네. 또 새로운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치 세력들이 또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의 변화 또 정책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국회의 변화 같은 것들을 꾀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을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실행 단계로까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내 3당인데 왜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다른 당의 대선 상황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다시는 내란 상황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구축을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더 잘 받겠다 이렇게 표방하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는 그런 요구가 국민의 명령이 진보당의 후보 출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헌의 과제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들을 개헌에 담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들이 선거 공간에서 그때그때 짧게 이슈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변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안까지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진보당은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개헌 헌법 개정 방식을 반드시 이번 대선 공간에서 합의하고 만들어서 2026년에는 개헌을 이끌고 말씀드린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내는데 더 힘을 쏟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당에서 개헌에 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평등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좀 선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이 국민주권주의의 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를테면 국민발안제라든지 네. 국민소환제라든지 국민투표를 더 쉽게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의 가치에 담아내서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국민들에게 주권이 부여된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진보당의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을 표방하는 공동체에서 또 선출을 하는 방식에는 경선도 있고 합의추대 같은 방식도 있는데 네. 90% 득표가 반민주적이다 하면 합의추대는 독재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솔직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지를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이재명 때리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치르는 대선에서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공격받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반성이 없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면서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납득하기도 어렵고 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변호인들은 윤호개인 정당인가요? 창당을 추진하다 말기도 했는데 네. 이런 사실들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해자인데 왜 아직도 사저에 머물고 있는지 이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재구속이 필요하고 다음 재판부터는 수위를 잇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진보당을 포함한 야5당이 함께 내란 중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 같은 연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내란 세력의 종식을 위해서 합의해서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될 때까지는 유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엄중한 정세 이식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 이번 대선 공간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연대를 더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 앞서 말씀드렸던 다당제 정치 구조의 변화 같은 것들을 네. 실천하는 것 등을 포함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연대 체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탁회의에서 내란 특검 실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 설치를 합의했는데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는 어떤 건가요? 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한 네. 선고에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지만 이제 형사재판은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내란 정국의 공범 내지는 옹호자로 참여했었던 많은 세력, 많은 인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혀 반성도 없고 여전히 권력기관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내란에 동조하고 또 반헌법 행위를 했었던 모든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강력한 실시도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 한미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하는데 진보당은 우려를 표명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걱정입니까? 실은 제가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나 생각하실 텐데 임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내각이 대미 협상을 이렇게 졸속촉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까지 모두 한국을 겨누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쇼핑이라는 거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는 협상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석 협상에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 협상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우리 국익을 위한 선택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 김동호입니다.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레드포트라는 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랑은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 갔을 때 왕청현이라는 곳에 한 야산에 있는 동굴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한 곳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동굴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열정이 계속 이어졌구나. 조상들의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와이, 미국,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대한 대서사시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우리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든 꼭 그 현장에서 한번 우리 역사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광복 80주년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호특보 상황을 보면 제주 산지호 경보, 그밖에 제주 산간, 제주 평지 일부에 호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예상 강우량 중부지방 10에서 50, 남부지방 20에서 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 제주는 30에서 최고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많이 예보돼 있고요. 오늘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옷차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올 최고 기온에 아침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대부분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여서 오히려 이불 효과를 냈기 때문이고요. 서울도 19도에 육박하는 아침 기온으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6도가량 떨어지고 일교차가 거의 없는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20도, 부산 17도, 세종 18도, 강릉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다시 맑아지면서 서울 24도 등 대부분 다시 기온이 내일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 지금까지 서울에 10.5mm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신 서영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내란 진상조사단에선 불공정 특혜라고 했다고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완전 불공정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입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워져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란 말까지 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써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법에 쓰기 쉽지 않잖아요. 내란 수계라고 썼었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우두머리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환 등은 아직도 수계라고 씁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내리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내란에 종사한 자들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의 부하 뇌동 부하 수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용어가 부하 수행.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부하 내동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부하 내동은 선전 아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래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도 안 되는 일. 그동안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내란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라고 확실히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정도에서는 준해야 되는데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내란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란 혐의잖아요. 불법 비상계엄이고. 그 부분이 불공정하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네.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포토라인.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어요. 어떤 네. 이유입니까? 우선 김용현 그 비상계엄의 가장 주요한 종사자이잖아요. 이 사람도 내란 혐의입니다. 김용현, 노상현이라고 기억하시죠? 아기보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노상원 전 HID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리고 롯데리아에서 회당을 했던 네. 그 사람이 이 불법 비상계엄을 짜고 노상원 수첩에는 서영교는 이름이 2번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 서영교 의원님도 있습니다. 이름이 2번이나 올라가서 서영교 데려다가 어디 백령도에 빠뜨리려고 했는지 지금이야 웃을 일이지만 사실은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날 저는 얼음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국회에 갈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법 비상계엄이 나면 국회에 가서 해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불법 비상계엄을 상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한꺼번에 잡힌다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희 남편이 와서 지금 빨리 가서 해제시켜야 돼. 이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상원이라는 사람, 김용현, 노상원 이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이 두 사람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혹시 보도로? 그건 언론의 책임인가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더니 보도로 나오는 것은 비공개, 완전 비공개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거기 정상욱 대령이라고 노상원 씨하고 같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기소된 대령이 있습니다. 이 대령의 변호인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퇴정하라고. 이 자리는 전부 다 비공개로 한다고. 기자도 그리고 변호사도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완전 거군요. 비공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한 이 재판이 비공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비공개 결정은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윤석열 관련해서도 지기현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비공개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 재판은 기자들이 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녹취도 안 되고 영상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펜으로는 쓸 수 있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완전 비공개하고 있다? 이거는 내란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 판사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그리고 판사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 징계법 2조에 이런 경우엔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 재판을 공개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갈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다시는 이런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대한민국 국민께 낱낱이 알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라고 지기현 판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2차 공판을 열면서 앞에 모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공개의 요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재판을 앞부분에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단 3분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철수시키죠.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어제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건의 중대성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촬영의 요구, 공개의 요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요. 이 피의자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면 피해자를 가려주기 위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참 방청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용현, 노상원 관련된 방청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이것은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기본 방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해서 네. 국민이 문제 제기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해서 공개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내란 사범을 풀어줬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죠. 구속 취소 결정을 지기현 판사가 했단 말입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로 계산하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줍니다. 근데 시간으로 계산해도 풀어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시간으로까지 다 계산해서 혹시나 올 문제 제기 왜? 윤석열 변호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시간으로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검찰이 즉시한 거 하세요 그랬는데 검찰도 즉시한 걸 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위헌 이야기하면서 그건 위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수십 번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영향력이 법원에 그리고 검찰에 있었구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고, 지기현 재판부는 한번 구속을 취소해서 풀어준 경험이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어주고 김용현 뭐 등등 관련자들은 다 구속돼 구속되어 있죠. 있어요. 네. 맞지 않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또 이런 재판에 특혜를 주고 있구나. 이거는 의도한 게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내란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내란 특검법은 저희가 상설 특검도 만들어 놨습니다. 상설 특검법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설 특검법의 특검을 즉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즉시 추천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입니다. 한덕수는 헌법과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언제까지 추천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시라고. 네. 즉시라고 되어 있으면 즉시해야죠. 네. 네. 그리고 저희 내란 특검법은 그리고 또 상설 특검법 아닌 형태로 또 발의했었고 그것을 거부권을 하게 된 거죠.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권한 대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란 특검법인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8대0 만장일치로 이건 비상계엄은 불법이었다.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 잘못된 거고,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손실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한덕수 법적 처벌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이 재의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딱 2표 모자랐습니다. 네. 김준영 의원이 아파서 안 왔기 때문에 실제로 김준영 의원이 오면 찬성표라고 생각하고 2표 모자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내란 특검법이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겠습니까?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그 전에 저희는 이것을 다시 대표 발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제대로 내란을 수사하게 하고, 이 내란을 수사를 직무유기한 검찰,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 등등에 대해서도 다 수사하게 되고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주목할 내용이 있었나요?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우선 앞부분이라도 공개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처럼 이 내용은 2025년에 우리가 전두환 불법 계엄을 경험한 이후에 25년 만에 또 이뤄진 계엄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생중계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요. 앞부분이라도 공개된 것은 국민의 요구에 지기현이 화들짝 놀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 과정 속에서 네. 윤석열 그 피고가 아직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판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가 93분을 원맨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허용한 판사, 그래서 직무유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는 그 변호인들이 그 조상현 특전사 조상현 수방사 경비대장에게 네. 질의해서 완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기 특전사 대대장에게 또 그 완패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기 특전사 대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령입니다. 네. 이 중령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그 말이 되게 예, 인상적으로 저는 왔습니다. 조직에게 충성하는데 우리의 조직인 군은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부하 직원들은 절대로 처벌돼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고 오히려 자기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참군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그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조상현 수방사 경비 대장이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제1경비단장. 제1경비단장 이게 성공하리라고 봤습니까? 라고 변호사들이 물으니까 성공하리라고 생각 못 해놓고 왜 이것을 지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들. 그리고 기억이 오히려 오래 지나서 흐릿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으니 저는 전율을 느꼈는데요.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라고 대받아친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운 군인이셨다. 그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라는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 홍준표 후보 연루 의혹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이 되는 것부터 잘못됐더라고요. 탄생부터 잘못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장이 되기 위해 경선 과정 속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서슴지 않았구나. 그리고 대구의 수성, 을에 국회의원이 될 때도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디로 갈 건가? 그 당시에는 홍준표 당시 그분이 그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차출 이야기가 있으니까 경남 쪽을 돌면서 또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때도 명태균 씨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대구 수성을 그쪽을 추천받아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간신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또 명태균 씨와 함께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만나고 대구시장이 될 때도 또 복당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를 같이 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김재원 씨 등하고 경선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비까 했는데 이 내부 여론조사를 비공표용 공표용 여기서 번호 섞기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하면서 경선에서 이기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걸 했으니 원천무효이고 홍준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데요. 대구시장 그만뒀으니까. 저는 예비후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는 게 나오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네. 관계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사진이 나왔고요. 같이 있는 사진이 나왔고요.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고요. 아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고요. 측근들이 주고받은 카톡이 나왔고요. 측근들이 여론조사를 대납하고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대표랑 만나게 하겠다고 부시장이었던 자가 맨하탄 921호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랑 만나겠는지 정황을 보면 딱 떨어져요. 이게 지금 의혹입니까? 아니면 근거는 명확한 건가요? 근거가 명확하죠.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맨하탄 921호로 오세요 라고 하는 내용, 그거 누구랑 만났는지는 그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잘 알 텐데요. 그 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장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에 대구시장 부시장이에요. 그 사람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어디에서 다 나왔냐면 명태균 씨 PC에서 다 나온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 컴퓨터 다 없애버려줘 라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강혜경 씨가 그걸 숨기고 왜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 없애면 증거인멸인데 숨겼는데 이거를 검찰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포렌식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 이제 강혜경 씨한테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는데 강혜경 씨도 자기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걸 다 포렌식을 했습니다. 돈을 직접 줬더니. 그랬더니 거기서 정장수 대구 부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빨리 서울로 올라오세요. 비행기 표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 홍 후보님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네. 이건 사적 거래다. 네. 이 나하고 해당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네. 아무 관련 없다.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이 사기꾼이어서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차도 사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다 주변 인물들이죠. 주변 인물 중에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인물이 아니고요. 맨하탄 21 921호에서는 누구랑 만났는지. 그다음에 수성못에 있는 파수쿠치라고 하는 카페에서는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김태열 소장이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홍준표에게 가서 여론조사를 보고하러 갑니다. 왜 여론조사가 그동안 이루어졌으니까. 보고하러 거기 갔을 때 그 자리에 김태열 씨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만난 정황이 윤석열과 같이 만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과 같이 만난 자리가 있고요. 이준석과 같이 만난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가 여러 번 했으나 또 앵커님은 까지는 다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그분이 잘라내는 거죠. 내 주변만 있잖아. 아니 직접 셋이 만난 거 내놨잖아요. 그거 얘기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다 주변이에요. 주변은 미쳤다고 5천만 원, 수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대신합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 문항은 빼주는 게 좋대요. 라고. 그리고 복당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62% 이상이 나와야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최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강혜경 씨한테 문자를 보내나 보다.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서 5번 문항은 빼야 한대요라고 보내요. 그럼 자기가 의뢰를 하면 5번 문항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5번 문항은 빼야 한대요. 그리고 디테일에서 다 나오고요. 이건 주변만이 그분이 아니라 아들의 지인인가요? 아들의 친구, 친한 친구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대구시의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천만 원 차명으로 그 여론조사를 대납하고요. 그리고 직접 주고받은 카톡은 있고요. 근데 요거 다 증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랑이 아니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거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난 자리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대구 수성못, 그리고 대구 수성을 선거사무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맨하탄 21에 921호. 여기서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스스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김종인과 만나는 자리는 누가 만들어줬는지, 이준석과 만나는 자리는 누가 만들어줬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는 누가 만들어줬는지 등. 알겠습니다. 네. 이 명태균 이제 정기 특검법도- 은퇴해야 돼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시 또 하는 거죠? 대표 발의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준영 의원이 왔다면 2표가 될 텐데요. 2표가 모자라는 게 되는데 무효표가 4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예, 찬성표는 98표밖에 안 돼요. 10표가 이탈했다는 소리거든요. 국민의힘이 간담이 선을 하고 간담이 선을 한 사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네. 바로 제가 대표 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정당 상황 좀 알아볼게요. 네. 국민의힘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 소리 계속 흘러나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제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세력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자유진영이라고 하면 같이 할 세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유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불법 비상계엄을 한 자들이 자유진영입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계속 옹호해오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주창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유를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자유는 그들이 이야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유는 정말 국민의 자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빅텐트에 같이 할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자들 아주 극소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극소수일 거다. 네.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추대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면면을 보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민주당 과거 인사들 아닌가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지만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제 내란의 그 함께한 자로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요.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되돌려 보내주었지만 네. 그 사이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함께 져야 될 사람인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 사람이 없어 거기까지 목을 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1호 당원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짓가랭이를 잡고 꼭 끌어안고 있다면 저는 후보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빅텐트가 아니라 극우들만의 윤석열과 함께하는 텐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출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출마를 하나 안 하나 뭐 저희가 대세에 보기엔 지장이 없다?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대세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윤석열과 함께 해온 3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속에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87조 더하기 올해 약 40조에서 130조 정도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오는 국민에게 청구서가 300조에서 900조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요? 경제 장애물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오는 청구서가 300조에서 900조인데 여기서 뭐 출마를 얘기해요? 저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다 망가뜨렸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저는 묻겠습니다.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 대행 관세 협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민주당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죠. 여지껏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 120조 부족이면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내란으로 인한 청구서가 900조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주시고요. 관세 협상을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여기서 무슨 잘못을 또 저지르려고 합니까? 미국에서도 서두르지 마라. 당신이 대상이 아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박대기 기자의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는데 일방적인 휴전 선언이어서 이런저런 뒷말이 좀 나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자고 요청했지만 결국 무시당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휴전이 끝나고 이미 전투가 재개됐다고 확인하는 선언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네. 다만 민간 시설에 대한 드론 미사일 공습을 30일 정도 중단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은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앞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를 부활절 휴전 기간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사실상 이 기간에도 상대가 공격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러시아도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만 아주 본격적인 공격은 벌어지지 않고 좀 정도가 낮은 수위가 낮은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선언한 배경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갑자기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휴전을 한 것이 부활절을 진짜 기념해서인가라고 이제 하는 그 분석이 많은데요. 명분은 네. 부활절이었지만 사실 다른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게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낙 휴전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또 종전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자 하루 만에 휴전을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방적인 30시간 휴전 선언은 푸틴이 자신을 평화를 원하는 리더라고 부각을 시키고 아하. 또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좀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종전 협상에서 발을 빼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충분히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번 30시간 휴전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시를 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서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 휴전 합의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돌파구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딱 두 줄로 SNS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심오한 배경을 가지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던져본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온 것이 그 휴전이 끝나기 직전에 40분 전에 나온 그런 그 SNS 메시지고요. 네. 딱 두 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번 주에 런던에서 그 협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점점 더 우크라이나 측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보다 더 길어진 그런 상황이고 3년을 경과했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하고는 있을 텐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네. 미국이 중재안은 이렇습니다. 이 크림반도를 몇 년 전에 이미 침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크림반도를 완벽하게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은 포기를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지금 동부 4개 지역을 도네츠크주라든지 이런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철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하지는 않더라도 러시아에게 철군하는 의무를 안 주면 결국 러시아가 사실상 점령한 상태가 그렇죠. 유지되고 현재의 아마 그 점령하고 있는 선이 유지가 되면서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텐데 이 같은 내용을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사실상 좀 나라의 많은 부분을 뺏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이 다 잃는 거 아닌가요? 전쟁을 중단하는 것밖에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만약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소비했던 그런 물자들이 많은 것이고 네. 또 러시아 내부 정치로 보더라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종전을 원하고 있는 것도 푸틴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 상태로 이제 종전을 맞게 된다면은 뺏기는 것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즘 되는 일이 좀 없어 보입니다.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지 못했고 관세 전쟁도 반발이 심합니다. 네. 여기에 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독설 대결을 시작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네. 부활절 맞은 미국에서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설을 하면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배경을 아셔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추방된 엘살바도르 출신의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10여 년 전에 그 엘살바도르에서 범죄 집단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불법 이민으로 온 사람인데요. 2019년에 미국 법원에서 추방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이민은 맞지만 미국에서 추방할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범죄 집단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사람이 범죄 집단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 가르시아를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로 보냈는데요. 이 법원은 그 추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라고 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안 데려오겠다 이렇게 그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군요. 예, 그렇게 되니까 20일 그 부활절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서 살인범과 마약왕, 위험한 죄수, 정신 이상자, 뭐 갱단원, 아내 학대범을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열심히 싸우고 음모를 꾸미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 이렇게 좀 길게 적었는데요. 네. 메시지는 부활절 축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극좌 미치광이다, 좌익 미치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겨냥한 사악한 공격을 허용하는 약하고 무능한 판사와 법 집행관들에게도 부활절을 축하한다라고 썼는데 네. 이 법원에 대한 반감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단연코 가장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활절이 아무래도 평화와 사랑의 날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데 예.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얘기들을 좀 했습니까? 예, 특히 미국에서는 취임 100일간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100일이 안 지난 상황에서 미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2주 사이에 살아있는 4명의 대통령 중에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3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연설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과 언론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내놓은 데 대해서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시민이라면서 네. 시민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민이 저항해야 될 것을 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00일도 안 돼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예산 삭감은 고의적인 잔혹성을 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진실을 왜곡해서 이기려는 사회가 됐다. 그리고 250년 동안 지켜온 미국 연방 이 위대한 여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3명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 외에 공화당 출신인 부시 전 대통령도 침묵은 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이례적으로 그 현직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거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그 어떤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좀 파격적인 행보 그리고 좀 보이기 위태로운 행보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이 소식 전해주셨는데 반트럼프 시위. 네. 시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특히 그 지난 주말은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이기 때문에 네. 그 독립전쟁이라는 게 결국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왕은 필요 없다라는 구호로
미국 전역 700여 곳에서 반트럼프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왕이나 독재자, 뭐 히틀러에 비유한 팻말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네. 아주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미국은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도 없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상하원,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탄핵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 시민들이 만든 문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반 트럼프 집회라든지 트럼프의 지지율 저감 현상은 우리나라의 이번 주 관세 협상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손때라 시위 네.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또 이제 왕과 독재자에 비유한 팻말이 좀 등장했다는 거군요. 이런 부분 트럼프도 좀 의식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의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자기가 협상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쇼잉을 보여줄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급한 것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상단으로서는 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동네 서점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띠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하고 그리고 유럽의 BBC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미국 미시간에 첼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독립 서점 그러니까 동네의 작은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점이 옆에 블록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서점 주인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게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인간띠를 만들어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책을 한 권씩 건너주면은 이렇게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300명 정도, 그러니까 5천 명 동네 300명이 모여가지고 네. 책을 한 권씩 옮겨서 2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9,100권 정도 되는 소장 도서를 전부 다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되게 재밌고 그러기 때문에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네. 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랑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이민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를 좀 탄압하는 듯한 그런 정책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그 책 옮기는 행사 자체가 뭐 반 트럼프 시위라든지 그런 행사는 아닌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한 언론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공유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진 모양이군요. 네. 중국에서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이 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이 로봇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이제 마라톤에 참여한 일은 그전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로봇 21대가 이번에 참여했는데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풀 마라톤은 아니었고 21km를 뛰는 이른바 하프 마라톤이죠. 거기서 사람들도 인간 마라토너도 2만 명 정도 뛰었는데 이 21대의 로봇도 옆에 레인에서 이제 같이 뛰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로봇 굴기를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행사에 상당한 공력을 많이 들였고요. 21개 팀이 참석을 해서 이종 직립보행 로봇들인데 이 일반 참가자들 바로 옆에서 21km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만 혼자 뛸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로봇 옆에서 보조 엔지니어들도 같이 뛰었고요. 또 로봇 관련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원도 네. 녹화를 하면서 같이 뛰면서 이렇게 좀 대부대가 같이 뛰는 그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1km 정도 뛸 정도로 배터리가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배터리 교체는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로봇이 파손돼도 교체도 허용이 됐습니다. 본체도 교체가 허용이 되는데 대신에 벌칙으로 10분 정도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봇들은 전용 러닝화를 신기도 했고요. 뭐 권투 글러브를 끼기도 했고 뭐 붉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필승 이렇게 적힌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최근에 땅꺼짐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는 대전에서 1.5m 깊이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점점 더 싱크홀 사고가 잦아지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진행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 최근에 뭐 서대문구 연희동, 네. 광명 신안산선, 부산 사하구, 광동구 명일동 이런 데 막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 싱크홀 그렇죠.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대형 싱크홀 사고는 갑자기 이제 증가했다는 느낌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시민들이 불안하니까 신고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또 이렇게 막 조사를 하면 집안 함몰 사고의 숫자적인 통계는 또 뭐 꼭 그렇게 반영이 안 되나 봐요. 그렇지만 하여튼 대형 싱크홀은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 싱크홀 궁금한 게 이제 원인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통 원인이 되나요? 그 과거에는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적인 성격에다가 약간 인위적인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자연적으로 석회암지대나 이런 데 공동이 생겼는데 거기서 지하수를 좀 과다 사용해서 그게 이제 함몰되는 물이 건데 빠져나가면서 지금 우리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이거와 전혀 다른 굉장히 그 인위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빈 공간. 지표가 네. 지표가 함몰되려면. 근데 우리나라의 지질 조건에서 거의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그런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하 공사라든지 이런 걸 대형 공사를 하면서 뭔가 그 뒷마무리가 안 됐든지 중간에 진행하면서 큰 공동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하수의 문제인가요?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생기는 공동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이제 지하 굴착 공사를 하고 네. 그럼 땅이 좀 변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상수도 관이나 하수도 관로가 뒤틀리면서 또 누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계속 토사를 밀어내면서 공동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요즘은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호우를 넘어서 극한호우라고 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데 이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높은 수압으로 또 토사를 밀어내는 이런 작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큰 원인 하나로도 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땅꺼짐이 좀 취약한 지역이 있나요?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단단한 안반 지역에 지하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면 그나마 이제 자연적인 매질이 그 하중을 좀 버텨주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거나 도로가 집중돼 있는 곳은 조금 상대적으로 평탄한데 이런 곳은 연약 지반입니다. 과거에 이제 하천이 이렇게 양쪽으로 하천 수로가 바뀌면서 넓은 그런 소위 말하는 충적청이라는 토사의 두꺼운 토사청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서울 시내 이 한강 주변이라든지 특히 이제 강 남쪽으로 해서 이런 좀 평탄한 쪽은 그 선 캄브리아기라고 해서 굉장히 5억 5천만 년보다 훨씬 더 이전의 에 만들어지는 암석입니다. 네. 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각 변형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각 변동을. 그러면서 뭐 부스러지고 깨지고 해서 풍화가 깊이 돼서 여기는 안반으로 표시되지만 거의 그 토사청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서울 같으면 강남 3구가 좀 그런 지역 아닌가요?
뭐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그 지질 분포를 보면 네. 강북 쪽은 주로 이제 북한산이나 관악산처럼 네. 이 안반, 화강 안반이 노출돼 있는 그런 쪽도 있고 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안반이 나옵니다. 풍화대가 그러니까 깊이가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한강변하고 좀 이렇게 평탄한 쪽은 편맘하고 편암으로 굉장히 오래된 또 그런 좀 뭐랄까요, 암석의 물성이랑 이런 강도가 낮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좀 취약합니다. 이 지하 굴착 공사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공사할 때는 좀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조사를 할 때도 어디가 취약 구간인지 그다음에 그런 쪽이 있으면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땅이 복잡해지는 것만큼 우리 예비조사가 충분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디에 연약 구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공사비도 올라가야 되고 공기도 지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신속하게 빠르게 그렇죠. 예. 시민들의 뭐 편리를 위한 맞아요. 목적이라고 그것도 하는데 있죠. 네. 신속하게 빠르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도로가 묵 빠져서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시민인들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계, 공사의 한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나요? 이 집안의 어떤 뭐 태생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나요? 뭐 불가항력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과한 거고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5호선 이 한강 하저 구간 여의도로는 과거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안반이 그런 대로 괜찮구나 했는데 어느 특정 구간에 한 10m, 20m 구간에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어떤 단청대라든지 이런 단열대를 통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진행하다가는 거기서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더 안전에 투자를 해야 되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여기보다는 안전을 조금 더보다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가 집안치마 안전 지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건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 지금은 우리 시민들하고 합해서 이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면 조금 이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질의 연약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밀하게 표시한 지도라기보다는 싱크홀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느냐 또는 신고가 어디가 많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좀 더 정비를 해서 빨리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게 네. 또 우리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하고도 이게 관련이 네. 있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하 공간을 좀 많이 이용하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서 좀 발생 빈도나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당연합니다. 공사라는 것이 하면 이렇게 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토사가 밀려와서 공간이 생길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하수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공동이 크게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로 함몰이 일어나면 이제 시민들을 안전에 크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땅꺼짐은 전조 증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 속 시원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시민분들께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이게 대형 사고는 우리가 몇 번의 사고를 통해서 알다시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가다가 그냥 갑자기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 그 원인이 일어나는 곳에 가까운, 예를 들어 그 공사를 한다든지 이제 건설에 담당하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 지도를 만들어서 그 신속하게 응급 조치,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가끔 도로에 있다 보면 지하철 같은 거 지나갈 때 이렇게 좀 떨림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표에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동이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그 크로아티아나 이런 곳에서는 네. 이 석회암이 녹아 공동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뭐 수십 군데 또는 100여 군데에 그 싱크홀이 발생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떨림이라든지 뭐 갑자기 집안, 아까 전조증상 말씀하셨는데 괜찮던 집안이 기울어진다든지 어디에 움푹 좀 들어간다든지 또는 균열, 특히 이제 도로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시민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보시고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철이 네. 오기 전에 우리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라는 거를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오는 경우가 거의 100년, 200년 빈도였는데 네. 근래에는 뭐 1년, 2년이 멀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뭐 하수도 뚜껑이 덜컹거릴 정도로 물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아주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은 강한 수압으로 밀어서 이제 토사를 밀어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게 하듯이 네. 이런 걸 방비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